동양의 마타하리로 불렸던 진비후이, 혹은 일본 이름으로 가와시마 요시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청나라 황족으로 태어나 일본의 스파이로 활동하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진비후이는 1907년 청나라 말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청나라 시조 누르하치의 직계 후손으로 청나라 황족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일본의 사주를 받아 장쩌린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후 만주 군벌에게 쫓기게 되었고, 결국 그녀를 일본인 친구 가와지마 로소쿠에게 양녀로 보냈습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가와시마 요시코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진비후이는 15세 나이에 자신의 양아버지인 가와지마 로소쿠와 관계를 가졌고, 1년 후에 그 아들과 잠지리를 했다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 후 몽골 귀족 출신의 남자와 짧은 기간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도쿄에서 자유분방한 학생 생활을 보내면서 돈 많은 남자들을 번갈아가며 유혹해 함께 각지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베이징에 돌아왔을 때엔 무일푼이 되어 지저분한 여관을 전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1921년 자금성에서 도망쳐 텐진에 머물던 청나라 마지막 황제 부위와 황후 완용의 손님으로 초대받으며 그들과 친해졌습니다. 황후 완용은 그녀에게 금방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일종의 대리만족이라 할까? 완용은 금벽희의 휘황찬란한 에피소드를 듣고 재미있어 했으며, 좋아하는 남자라면 누구든 밤을 함께하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만 살고 귀족이든 실업가든 암흑가의 불량배든 가볍게 사귀는 점, 일본인이든 중국인이든 가리지 않고 사교하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그녀는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 힘없는 선통제 부의 의황후라는 재미없는 일상의 실증을 느끼던 중 이 자유여인을 완전한 매료되었습니다. 1928년 진비후이는 텐진에서 완용의 손님으로 부위의 임시 거처에 머물면서 함께했으며, 부위와 황후는 그녀를 파티에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황제 부부의 도쿄와 상하이의 재미난 풍경과 라이프 스타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진비후이는 상하이에서 생활하던 중 한 파티에서 다나카 류키치 소령을 만나 그를 유혹합니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밀정 역할을 하던 다나카로서도 진비후이가 필요했기에 다나카는 기밀 자금에서 돈을 빼내 진비후이에게 주었고, 그녀는 그 돈으로 상류층과 교류하는 비용로 사용하였습니다. 진비후이는 다나카로부터 스파이 활동에 필요한 사격, 암호의 독을 익혔으며, 다나카는 그녀에게 영어 레슨비도 대주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서양 제국주의자들을 만나 교류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요했고, 영어는 스파이 노릇하는 데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진비후이의 두뇌는 뛰어나고 무언가 하고픈 일은 겁없이 덤벼드는 성격, 그리고 스스로가 황족 출신이라는 태생이 그녀의 스파이 활동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일반 중국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장소를 쉽게 만나고 드나들었습니다. 1931년부터 진비후이는 일본 관동군과 협력하며 본격적인 스파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위와 황후를 만주로 유인하기 위해 부위의 시종이 정치적적인 장쩌린의 아들 장세량에게 고용되어 언제라도 살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도 주며 겁을 주고, 독이 있어 보이는 뱀 2마리를 부의 침대 속에 넣기도 했습니다. 시한폭탄이 들어있는 선물 상자를 부위에게 배달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일본 공작팀은 텐진에서 대규모 부위 반대 시위대가 폭동을 일으키도록 유도했으며, 중국인 전문 시위꾼들이 일본 자금을 받아 총과 폭탄을 준비해 텐진을 혼돈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3일간의 폭동은 부위로 하여금 더 이상 텐진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런 공작이 끝나갈 무렵 진비후이는 황후를 텐진에 남겨두더라도 황제 부에 혼자서라도 만주로 가서 목숨을 보존하라고 간청했습니다. 완전히 사기가 꺾인 부위는 그녀의 말을 듣고 텐진을 탈출하기로 결심합니다. 부위는 자동차 트렁크에 몸을 숨기고 빠져나와 배를 타고 만주 리순으로 떠났습니다. 부위는 리순에서 일본군의 포로나 다름없는 고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부위가 만주로 떠난 후에도 진비후이 텐진에 남아있던 황후를 정기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때마다 진비후이는 새로운 뉴스를 전했고, 부위가 도착한 만주 리순에 가면 자신의 친척이 소유한 큰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진비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만주로 가기로 했고, 뒤늦게 리순에 도착해 부위와 재회했습니다. 이는 만주국이라는 괴뢰 정권의 수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그녀는 1932년 상하이에서 발생한 1차 상하이 사변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이 만주국 건국 공작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따돌리기 위해 만든 또 다른 공작이었습니다. 진비후이는 종종 남장을 했습니다.
남장의 이유로 그녀가 양성애자였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녀는 남장을 통해 사회적 편견과 제한을 피하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과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남장을 이용해 위장과 변장으로 적들을 속이고 정보를 수집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무렵 진비우이는 두 사람의 연인을 사귀었는데 한 사람은 상해 주재 영국 대사관 소속 무관이고 또 한 사람은 손문의 아들 손과였습니다. 진비우이는 영국 무관과 잠자리에서 정보를 얻어내 다나카에게 전해주었고 그때 얻은 중요한 정보가 영국이 일본의 만주 침략에 대해 비난만 할 뿐 군사적 강경수단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중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입수한 일본은 만주국 설립을 본격화하게 됩니다. 손문의 아들에게선 장제스 국민당 군대의 움직임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얻어 다나카에게 보고했습니다. 1937년 베이징이 일본에 점령되자 진비우이는 대저택에서 살며 더 이상 일본의 협력자인 사실을 감추지도 않고 부유한 중국인에게 막대한 돈을 내지 않으면 비밀 경찰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해 많은 돈을 갈취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더욱 파격적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도 나이가 들면서 뚱뚱해지고 얼굴에 잔주름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젊은 남자들을 유혹해 침대로 끌어들였습니다. 한 번은 진비우이가 유명한 남자 배우를 유혹했는데 그가 거절하자 지갑을 훔치려 했다고 억지를 부려 구치소로 쳐넣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양성애적으로 변해 다나카 소령을 위해 데려온 매춘부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도 합니다. 일본이 패망한 후 금벽희는 일본으로 도망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1945년 10월 마침내 장제스 군에 붙잡혔고 3년 후인 1948년 41세의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더 많은 역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